투표에서 최종 투표율이 26.06%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자 수도 1,0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학교에 가야 돼서 오늘 놀러 나온 김에 서울역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길래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돌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저마다 어린이 공약을 내놓으며 가족 표심도 공략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아버지 유세를 돕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청와대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집무실을 옮기거나 비서실을 개편하겠다는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실종됐던 중학생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구 2명과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리면서 실종됐습니다. 미 델타 항공사가 또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유아 2명을 데리고 탄 부부가 카시트에 아이를 따로 앉히려다 기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이 잘못된 규정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어나도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고 일반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국내의 불법 체류에 법적으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생각 누가 입혀줄래요? 중국의 6분의 1을 넘는 초강력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 사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수준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로 옥죄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유 수입 봉쇄와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의미를 분석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마감됐습니다. 미리 투표를 한 유권자가 1,10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투표율은 26.06%,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이제까지 사전투표 사상 최고 투표율을 2배 넘는 차이로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대선에 쏠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서울역엔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도 200~300m씩 장사진을 쳤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113만여 명 많은 610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틀간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1,10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6.06%로 전체 유권자 4,247만여 명 중 4분의 1이 약간 넘게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는 9일 선거 당일엔 투표를 할 수 없어 미리 투표한 시민도 있었지만 선거 당일에는 학교에 가야 돼서 오늘 놀러 나온 김에 서울역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길래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일찌감치 사전 투표소를 찾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 갈 일이 잠깐 있어서 같이 왔다가 사전투표가 마침 서울역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사전투표율 26.06%는 지난해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담긴 투표함은 밀봉된 채 9일 본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CCTV 감시하에 시군구 선관위에 보관됩니다. 9일 밤 8시 투표가 종료되면 통상 본투표 결과에 앞서 사전투표 결과가 먼저 집계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사전투표는 누구에게 표를 줄지 이미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하는 건데 그런 유권자가 보시다시피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표를 기다린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사전투표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보면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고 대구와 부산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34.5%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전남, 광주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22.3%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제주, 부산 순으로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세종과 가장 낮은 대구의 차이는
12.2%포인트나 됩니다. 경남과 경북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영남에 비해 호남이 높은 건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2배 이상 훌쩍 뛴 건 황금 연휴에다 탄핵 정국 이후 높은 정치적 관심으로 지지 후보를 미리 정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는 촛불 민심이 정치 참여 증대 욕구로 나타났고 그것이 정치적 에너지의 활성화와 연관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점이 사전투표율의 그 상승을 나타났다고 봅니다. 대구, 부산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전투표율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로 이어지면 1997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전체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온 것을 보면 본투표율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종 투표율은 8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말 선관위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6.9%에 달했습니다. 네, 김정인 기자. 선관위가 사전투표율 전체 사전투표율을 더해서 본투표까지 80%를 넘기는 투표율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던 게 지난 1997년 대선이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80.7% 투표율이었는데요. 80.7%. 예, 그 이후로는 뭐 80%는커녕 이 70%가 넘는 선거도 뭐 이렇게 많지가 않았죠. 네, 많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근데 이번 대선은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적 관심이 이만큼 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토론회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도 그런 높은 관심을 좀 느꼈는데 어쨌든 뭐 어제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사전투표하신 분들 뭐 앵커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이른바 이 적극적 지지층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자신에게 이제 적극적 지지층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9일 본투표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투표율이 낮은 지역, 뭐 아무래도 아까 영남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끝까지 좀 고민하는 이 부동층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층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 마지막에 어떤 후보에게 쏠릴지 이 역시 또 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이죠.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뭐 소문이 돌아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어제 오후부터 SNS를 타고 좀 퍼졌던 이야기인데요. 이 뭐 투표용지를 보시면 이 후보들 사이에 0.5cm의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여야 하는데 이 자신들이 받은 투표용지는 이 여백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좀 퍼진 겁니다. 뭐 하지만 선관위에 좀 물어봤는데 제가 이 선관위는 이건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이 버전이 다른 2가지 용지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 후보가 이제 뭐 사퇴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등록 후보가 15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각 후보별 이 기표란의 높이가 지난 2012년 대선보다 0.3cm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뭐 일종의 착시 현상, 뭐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설명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런. 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기표할 칸이 좁아서 살짝 빗나가게 찍었는데. 그럼 무효 처리되는 것 아니냐. 오늘 사전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관위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기표 도장이 다른 후보와 겹치지만 않으면 모두 이렇게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도장이 기표 칸을 조금 벗어나서 뭐 선에 걸쳐만 있더라도 해당 후보를 찍은 유효표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보시는 그림처럼 다른 후보 칸과 조금이라도 겹치게 되면 그거는 무효표로 처리가 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날이면 날마다 하는 선거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서 아주 유심히 좀 정교하게 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후보랑 겹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는 아동 공약을 주로 내놓으면서 가족 표심도 노렸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경북을 찾아서 국정농단 세력을 벌주고 혼내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의 심장부인 경북을 찾아 정권 교체를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국정농단 공범들이 반성 없이 표를 달라고 하는 건 대구 경북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며 홍준표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잘했으면 정권 연장, 못했으면 정권 교체. 이게 선거다. 우리 대구 경북에서 포항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어 부산으로 넘어가 적폐청산과 개혁 완수를 위해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당 선대위 회의에선 남은 기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아 또 비장애아와 함께한 어린이날 행사에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12만 5천여 건 가운데 국민 10대 공약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공약으론 15살까지 입원 진료비를 100% 보장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와 교복을 기성복처럼 사입을 수 있게 하는 교복 표준 디자인제를 제시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원도 해안도시를 차례로 훑으면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자유대안을 지키는 보수 우파를 택해달라면서 안보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릉, 속초, 인제 유세마다 이번 선거는 체제를 선택하는 안보 대선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수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체제 선택의 전쟁이 이번 선거라고 봅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탄생하면 한미 관계는 극도로 위험해질 거라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을 적극 부각하며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 사드 배치 안 할 겁니다. 그 핑계대고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깨어지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 북미 관계도 끝장날 거라면서 강원 지역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서울을 다시 찾은 홍준표 후보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며 가족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공약으로 아동 성폭력범 같은 흉악범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하고 초중고생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부산을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도 걸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분열과 갈등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운동화 신고 배낭 하나 맨 채 부산 곳곳을 누볐습니다.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를 나눴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호응을 일으켰던 이른바 소리통 유세도 선보였습니다. 미래로 나가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60%의 국민이 팔짱 끼고 바라보다가 조그만 실수라도 나오면 광화문 광장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변화를 실천할 자신을 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 후보가 자신의 학제 개편 공약을 돈 많이 들어간다고 공격했다며 정신 상태를 고쳐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하지만 아니 지금 교육 안 바꾸면 아이들 미래가 없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아청소년 입원비 본인 부담도 내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도권에서 나들이객들을 상대로 개혁 보수의 가치를 외쳤습니다. 또 호남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신이 2등을 해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출발지였던 인천을 다시 찾아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 유승민을 선택해서 한번 제대로 부려먹어 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유원지를 찾아선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악수하며 소통 이미지 심기에 애썼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방문해 어린이 암 환자들도 위로했습니다. 유 후보는 초중고생 가정에도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공공보육시설 확대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주와 광주, 목포를 돌며 중요한 건 정권 교체 이후 국민 삶의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을 세게 갖다 붙여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아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동물원을 방문해선 어린이에게 사랑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 후보는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부담과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아버지 유세를 돕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가해 남성을 추적해서 입건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가 어제 오후 서울 홍대 앞에서 아버지의 유세를 돕던 중이었습니다. 유 씨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한 남성이 유 씨의 목에 팔을 두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SNS상에 퍼지면서 해당 남성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유 후보 측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오늘 오전 30대 남성 이모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혼자 홍대 앞에 놀러 갔다가 유세 중인 유 씨를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몰라. 직구장 장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정신장애 3급으로 직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버지로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한테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뭐 딸 보고 그냥 저 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유담 씨에게 위로를 표하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모자나 배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 결과와 짝을 맞춘 듯이 비슷한 개표 결과를 기록한 지역 선거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역대 대선 개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대선 쪽집게 지역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은 6번 열렸습니다. 6번 모두 대선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지역은 전국 250여 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입니다. 경기 구리시와 충북 청원군, 인천 서구 등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16곳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후보별 득표율을 보인 지역은 어딜까요? 후보별 전국 득표율과 지역 득표율이 96%나 일치한 경기도 구리시였습니다. 구리 시민이 찍은 결과와 대선 결과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인천 서구와 인천 남동구 등 10곳도 일치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우선 연령대나 남녀 분포가 전국적 분포와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영호남의 지역 특성이 강하지 않아야 되죠. 급작스러운 변화 없이 서서히 그 전체적인 도시화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는 정도의 개발 속에서 이 도농 특성, 세대 간의 어떤 이질성, 균형들이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읍면동 단위로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3,400여 개 읍면동 중에서 6차례 대선 결과와 모두 일치한 지역은 200곳. 이 중 경기 안양시 안양 4동은 전국 득표율과 무려 97.3%나 같게 나와서 대한민국 표심을 가장 압축해서 보여줬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치율 상위 10개 읍면동엔 서울 강서구 가양 2동과 인천 남구 주안 7동 등이 포함됐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이들 지역의 개표 결과에 주목하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셈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대선 공약 검증 19번째 순서. 오늘은 청와대 관련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작은 청와대 그리고 소통하는 청와대를 제시했는데
해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공간 구조를 가장 크게 바꾸겠다고 한 건 문재인 후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을 모두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들이 있는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계되는 청와대 본관은 의전용으로 가끔 쓰고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 변화도 있습니다.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관 여파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예 수석비서관을 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부처와 대통령 사이 연락을 담당할 비서관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일자리 같은 3대 핵심 과제와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도 그 어떤 대선 때보다 중요 공약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과 함께 출근하고 국민들과 함께 퇴근하고 수시로 브리핑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청와대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과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자회견 많이 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현장에 찾아가겠습니다. 현안이 있는 데 가서 당사자들, 국민들 이야기 다 듣겠습니다. 매주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기자들 질문 성역 없습니다. 한승희 기자, 뭐 다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든 간에 옮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약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 검토 단계에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호와 예산, 또 특히 시민 불편이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동 시에 광화문 일대를 다 교통 통제해야 된다던가 네. 또 청사 검문 검색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광화문으로 옮기려다가 같은 이유로 무산됐고요. 예. 그래서 청와대 본관으로 참모진들이라도 옮겨보자라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면 한옥 전통 구조를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못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반대로 본관이 아닌 비서동을 증개축해서 대통령 업무 공간과 합치려고 했지만은 또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런 이유들이라면 사실 후보들 공약처럼 이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건은 이처럼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그래서인지 그 광화문 대통령 공약 이행 기획위원회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네. 당선되면 어렵더라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건데요. 광화문 청사로든 또 뭐 청와대 내 비서동으로든 후보들이 내건 이 집무실 이전 공약은 결국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취지니까요. 당선되면 이 취지가 잘 실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죠. 뭐 비서실 개편 얘기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힘 있는 수석을 없애거나 아예 수석 제도를 없애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높나요? 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대통령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겠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거나 할 필요도 없는 문제거든요. 네.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청와대를 개인적인 참모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측근이라든지 어떤 공신 같은 사람들을 몽땅 배치해서 자기 정치를 극대화하려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덩치도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나누고 또 작아질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와대 개혁의 핵심이 될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국 대륙에 6분의 1을 넘는 초강력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의 황사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기준의 20배에 달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세월호 침몰 해역을 수중 수색 중이던 잠수부가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조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길이 34cm의 이 뼈가 사람의 정강이 뼈일 가능성을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국화수는 앞으로 DNA 확인을 비롯한 정밀 검사를 벌일 예정인데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위로 소방 구조 헬기가 날아다니고 해안엔 구조 보트가 떠 있습니다. 밤샘 수중 수색 작업을 펼친 소방당국은 실종 하루 만인 오늘 정오쯤 14살 조모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 조 군과 친구 2명은 해운대에서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친구 2명은 빠져나오거나 구조됐지만 조 군은 실종됐습니다. 자동차 정비대 위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오릅니다. 오늘 낮 서울 제기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과 차량 등이 타 9,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엔 울산시 달동의 한 식당에서 점화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손님 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9명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충남 아산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를 정리하던 29살 김모순경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운전 미숙으로 낸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 항공사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승객이 비행기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해 유아를 안치려 하자 그럴 수 없다며 일가족을 쫓아낸 건데 규정을 보니 승객이 맞고 승무원이 틀린 겁니다. LA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I bought the seat and you just leave us alone. 여객기 통로에서 남자 승객과 승무원 간의 언쟁이 오갑니다. 지난달 23일 하와이 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하려던 델타 항공 여객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살과 2살 된 자녀를 데리고 여객기에 탑승한 부부가 옆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고 2살 된 아들을 따로 앉히려다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규정상 2살 이하 유아는 부모의 무릎에 앉혀야 한다는 겁니다. With him being 2, he cannot sit in the car seat. That's the purpose of infant announced. He has to sit in your arm. 실랑이가 계속되자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기내에서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Yeah, that's fine. So my kid, wait, so my wife, we're going to be in jail and my kids are going to be what? 당황한 승객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I got 2 infants and my wife who have nowhere to stay. There's no more flights. Are we supposed to do sleep in the airport? No. At this point, you guys are on your own. Unbelievable. Great customer service. 부부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내려야 했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2,000를 더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무원이 언급한 규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항공 규정에는 2살 이하 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에 앉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히고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바닷가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방파제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벌어집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아래에서 30대 남자가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 이 남자는 새벽 낚시를 왔다가 4m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대부분 방파제 주변은 출입 금지의 의미로 펜스로 둘러싸여 있지만 펜스 넘는 모습 보긴 어렵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슬리퍼 차림으로 낚시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심지어 아이를 안고 드나들기도 합니다. 파도가 치는 낮은 곳까지 서슴없이 내려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옆에 분들 잡으시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나도 더 이제 가까이서 잡으려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 방파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강원도에서만 51건이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 사이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지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도나 이슬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워서 그 추락 위험이 아주 높고 한 번 떨어지면 대부분 골절 같은 증상으로 이어지고 또 파도에 의해서 그 멀리 그 바다로 밀려나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나선다면 쾌청한 봄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중국 대륙의 6분의 1을 덮는 초강력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는데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의 20배나 되는 겁니다. 이 황사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오늘 밤부터 주말까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중국 대륙이 뿌연 흙먼지에 덮였습니다. 벌써 사흘째, 대낮에도 가까이 있는 고층 건물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2015년 4월 이후 2년 만에 최악입니다. 발원지인 중국 북부와 내몽골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몽골과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는 강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사는 오늘 밤 서해안 섬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중국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농도가 매우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양의 황사가 발원했기 때문에 올 들어 가장 강한 황사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황사가 발원할 것으로 보여 일요일인 모레까지는 전국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한 황사가 들어오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일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다음 달까지 무려 11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쏟아집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인데 청약열기를 일으킬지 아니면 미분양만 늘릴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홍보관. 이달 중순 분양을 앞두고 미리 둘러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미리 와가지고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연휴 때 지금 한번 방문한 거거든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올 들어 가장 많은 11만 가구나 됩니다. 이렇게 신규 분양이 한꺼번에 몰린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오기 전에 예정된 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5월 주택 경기 전망이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나 오르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도 막힌 가운데 11만 가구나 되는 대규모 공급은 미분양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불안 요소가 좀 촉발된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조정의 폭이 서울보다 한 두세 배 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그나마 수요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분양 물량을 집중하고 자동차 등 각종 경품까지 내걸면서 분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무심코 풀밭에 앉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얘기입니다. SFTS라는 이 감염병은 치사율이 20%를 넘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입니다. 남주현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SFTS, 우리말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참 이름도 어려운데 증상이 어떤 건가요? 야외 활동을 하고 2주 안에 고열이 나거나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SFTS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최근 전남에서 등산하고 온 50대 여성,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를 채취했던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SFTS다. 그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추울 때는 좀 뜸하다가 이맘때부터 환자 발생이 좀 늘어나는 거죠?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진드기의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좁쌀만한 진드기가 풀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물면서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2013년에 36명이었던 환자가 2014년에는 55명, 이듬해 79명으로 늘었고요. 지난해엔 그 2배인 169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환자의 95%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치사율도 높은 편이고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인데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백신, 치료제 없으니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야외로 나갈 때는 가능하면 긴 바지, 긴 팔옷 입으시고요. 또 풀밭 위에 그대로 누우면 안 됩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옷 탈탈 털어서 세탁하고 바로 샤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요즘엔 계좌 이체하려고 은행 가는 분들 많지 않죠.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쓰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으로 간단하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손성국 기자입니다. 아들에게 3만 원 보내줘. 고객님, 보내는 금액과 받는 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맞으시면 이대로 보내드릴까요? 이처럼 말 한마디로 한 번에 5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면 알아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송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10,000원, 딸에게 10,000원, 부모님에게 10,000원을 보낼 경우 문자 석 줄이면 됩니다. 보안 카드나 인증서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문자만으로 간편하게 송금이나 잔액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마치 은행에 고객의 말귀를 알아듣는 인공지능 비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편리하다고 보안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생체 정보를 하나의 인증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편의성도 담보를 하면서 보안성도 높일 수 있는. 이 같은 은행 인공지능 서비스는 업무를 경험할 때마다 기술이 축적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점점 실력이 늘듯이 은행 인공지능도 앞으로는 간단한 송금 업무 외에 복잡한 자산 관리나 투자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옥죄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유 수입 봉쇄, 또 해외 노동자의 외화 벌이를 차단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찬성 419대 반대 1,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란 이름의 새 법안의 핵심은 원유와 석유 제품의 북한 판매와 이전을 금지하는 겁니다. 항공연료만 봉쇄했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군사와 경제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 은행이 북한을 위한 대리 계좌를 갖지 못하게 했고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나 도박 사이트 차단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이런 거래를 하는 기업과 은행에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Some in China have repeatedly done, then we must give those banks and businesses a stark choice to do business with that regime in North Korea or the U.S. 심포해운 등 북한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하원이 1년 만에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어느 때보다 강한 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프랑스 대선의 결선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의 인신공격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부동층의 막판 표심과 투표 거부 운동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파리 배작 특파원입니다. 모레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 마크롱과 르펜 두 후보는 정책이나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방 흠집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Le candidat de la mondialisation sauvage, de l'ubérisation, de la précarité, de la brutalité sociale. Votre projet, c'est un projet qui vise à vivre de la peur et des mensonges. C'est ce qui vous nourrit. 토론 직후 언론들은 두 후보가 서로 모욕을 주고받았다. 프랑스의 분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EU 잔류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중도신당 앙마르슈의 마크롱이 EU 탈퇴와 보호무역, 반이슬람을 기치로 내건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르펜보다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권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투표 거부 운동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이콧 2017이라는 단체는 투표 거부 시위뿐만 아니라 빈 투표 봉투 넣기 같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정하고 투표를 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On s'est unis sur une plateforme antifasciste, révolutionnaire, anticapitaliste, organisée pour dire que c'est juste la lutte qui va changer les choses et pas les élections. 여기에다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을 비롯해 부동층이 30%에 달하고 있어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오늘은 95번째 어린이날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와 이어지며 도심 곳곳이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아이들 얼굴에도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이 완전히 멈춘 왕복 6차선 도로가 거대한 스케치북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크레파스를 쥔 수천 명의 어린이 화가는 오랜만에 솜씨를 뽐냈습니다. 검은색 아스팔트 도로가 순식간에 형형색색으로 물들면서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공룡 그리니까 좋고 까마귀 그리니까 좋고 나그 뛰어다니서 있어서 좋아요. 평소에는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큰 도로에서 마음껏 그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한낮 기온이 27도가 넘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도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커다란 비눗방울을 쫓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우렁찬 기합과 함께 시작된 군인들의 특공 무술 시범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렇게 같이 놀러 와서 재밌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제가 커서 이번에는 저희가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동물원을 찾은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당나귀의 오이와 당근을 건네며 신기한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푸른 5월 화창한 날씨 아래 전국 곳곳의 축제장과 유원지에서 미래의 주인공들이 어린이날 추억을 담았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같은 땅에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부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 보니 그 자녀들도 법적으로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건데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소한의 양육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이 어린이들을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색깔 누가 입혀줄래요? 어린이날을 맞아 선생님에게 사탕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 어린이집에는 7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다트를 포함한 3명은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 대상도 되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에는 보낼 엄두조차 못 냅니다. Chúng tôi trường hợp của chúng tôi là gửi nhà trẻ bên ngoài là không bất hợp pháp, không có giấy tờ, không chuẩn bị được giấy tờ đáp ứng theo với cả các cô giáo ở nhà trẻ. 아름다운 재단과 시민단체 등이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마련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받지 못합니다. 가장 힘든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죠. 교사 인건비가 제일 좀 큰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곳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데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하는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젖도 떼기 전에 아예 본국으로 보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 아이 낳았잖아요. 힘들어서 그 베트남에 못 냈어요. 그 마음이 힘들었었죠.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만큼 이제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중국이 자체 제작한 여객기가 오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육중한 여객기가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속도를 높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C919, 중국이 자체 제작한 여객기는 이륙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사뿐히 착륙했습니다. 중국 상용항공기 공사 호맥이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여객기가 8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非常成功，非常圆满，飞机状态非常好。 C919는 최대 174명을 태우고
시속 963km로 4,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보잉 737, 에어버스 320과 비슷한 크기로 기술력에서 차이는 있지만 가격이 절반 정도인 5천만 달러, 우리 돈 56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570대의 선주문을 받아놓았고 내후년부터 노선에 정식 투입될 전망입니다. 2035년까지 신규 수요만 6,800대를 넘을 걸로 예상되는 중국 내수 시장만 잡아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让大飞机早日翱翔蓝天是几代中国人的梦想. 현재는 엔진과 제어 장비 등 핵심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등 국산화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중국이 만든 첫 여객기가 실제 운항에서 안전성까지 입증될 경우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세계 여객기 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프로야구장의 주인공은 어린이 야구 팬들이었습니다. 잠실 라이벌 LG와 두산의 어린이날 더비는 10년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초록색 그라운드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춤솜씨를 뽐내고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함께 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누나랑 되게 좋아요. 화창한 날씨 속에 잠실구장은 어린이날 10년 연속 매진 행진을 이어갔고 부산과 대전, 마산에서도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LG와 두산의 맞대결은 홈런으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LG 정성훈이 6회 선제 솔로포를 터뜨렸고 2대1로 추격을 당한 8회엔 양석환이 솔로 아치를 그려 LG의 어린이날 2년 연속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두기아는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눌렀습니다. 연장 10회 8분이 걸린 비디오 판독 끝에 서동욱의 번트 안타를 인정받고 만루 기회를 잡은 뒤 버나디나 희생플라이와 김민식의 적시타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하나는 장단 18안타를 몰아쳐 KT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하나 정근우는 2015년에 이어 또 한 번 어린이날 만루 홈런을 터뜨려 어린이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습니다. 고척돔에서 처음 어린이날을 맞은 넥센은 SK를 눌렀고 선발 투수 해커가 8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친 NC는 최하위 삼성을 제압하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강철 체력을 앞세워 국내 여자 골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김혜림 선수가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첫날 공동 선두에 오르며 대회 2년 연속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김혜림은 KLPGA 투어에서 가장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체중을 5kg 늘리고 샷의 비거리가 10m 이상 늘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우승 1번을 포함해 모두 6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던 무대에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첫날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는 깔끔한 플레이로 4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달걀 골퍼이기 때문에 또 치킨 대회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첫 라운드 좋은 스코어로 잘 출발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소영은 15번 홀에서 프로 데뷔 후 첫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148m 내리막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박결도 3언더파를 쳐 이소영과 함께 선두와 한타차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남자 골프 매경 오픈에서는 지난해 챔피언 박상현이 2라운드 합계 8언더파로 선두와 세타차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 최상호는 62세의 컷을 통과해 자신이 2년 전 세운 역대 최고령 컷 통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를 이끈 선수입니다. 레시포드의 그림 같은 프리킥 결승골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남부지방은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정도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황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올 봄 들어 발생한 황사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일 전국의 대기질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현실적이 돼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대통령 꿈은 중요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리더십과 바른 언행에 신경을 쓰면서 자랄 테니까요. 마침 대선을 맞아서 아이들이 출마한 어른들을 보고 저분 참 멋있다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